자, 그래서 70년 사회복지사업법인데 여러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데 83년 개정 내용, 92년 개정 내용하고 자, 요게 중요해요. 이제 두 개만 남았어요. 뭐냐면 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됩니다. 다시 97년도. 몇 년도요? 97년. 구질구질 맞은 해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세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해요. 세 가지 개정 내용 반드시 출제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저 좀 볼게요. 사회복지 시설. 여러분 시설이 뭐예요? 시설. 그렇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이러잖아요. 그 시설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전달체계 중에 집행체계들이에요. 집행체계. 그러니까 시설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그걸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 내리고 있었었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유일한 시설이 뭐라 그랬죠? 사회복지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지관이 언제부터 법정 수립됐다 그랬죠? 83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이쪽 보시면 이 97년도에 시설의 설립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이 기존엔 허가제였었어요. 근데 이게 신고제로 변경이 돼요. 97년도에. 허가는 뭐고 신고는 뭐예요? 우리가 자, 기관이죠.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이 자, 보면 허가제가 있고 맨 밑에 신고제가 있고 요 가운데에 인가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제가 있어요.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맨 밑에 있는 게 신고제. 그다음에 허가제인데 이 신고제 방식을 보통 법에서는 이걸 준칙주의 방식이라고 해요. 준칙주의라는 게 준칙 규정을 따르면 무조건 오케이 설립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소는 두 가지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인력 규정.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몇 명 둬라. 요양보호사를 몇 명 둬라. 그렇죠. 이런 거 있죠. 두 번째가 시설 장비 조건. 면적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된다. 뭐 요새 요양시설 많이 하시면 1인당 연면적 23.6제곱미터를 확보해라. 그다음에 거기에 뭐 침대를 놔라. 그걸 시설 장비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력 조건, 시설 장비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설립을 오케이 해주는 게 신고제예요. 그러니까 준칙, 규정만 따르면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유 재량 방식이라고 하거든. 자유재량. 자유재량은 뭐냐면 허가권자가 일단 준칙, 규정은 다 따라야 되는데 다 규정을 지켜놨을지라도 이 허가권자의 자유재량이에요. 이걸 설립을 오케이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전적으로 허가권자의 자유재량. 이걸 자유재량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허가권자 맘인 거야. 그러니까 설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허가제예요. 허가제. 무슨 얘기인지 제일 쉬운 건 신고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기존의 97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 설립이 무슨 제요? 허가제였었어요. 허가제. 그러니까 설립을 아무나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 97년부터 신고제로 바뀐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김영삼 정부 때인데 시설을 많이 만들자. 김영삼 정부가 이제 문민정부잖아요. 그때 우리 좀 먹고 살만 했었어요. 그래서 시설들 만들고 복지 관련된 인프라를 좀 많이 구축하자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시설을 많이 설립하게 하기 위해서 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이번 시험에. 97년도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현재도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시, 군, 구청장, 우리가 이걸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한테 뭐 신고해서 설립하는 거예요. 신고해서. 알았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다 뭘 뒀냐면 시설을 이렇게 신고제로 바꾸니까 개인도 시설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존에 법인들이 설립을 했었어요. 법인들이 시설들을 설립했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들도 이제 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개인들이 시설 설립하죠. 자기 명의 갖고서 설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후죽순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징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돈을 못 벌어요. 우린 비영리 조직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결국은 국가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연락이 많이 생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시설 평가제가 도입됐어요. 평가제 97년에.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자, 매 3년마다 다시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만들어놔서 3년마다 평가를 받고 평가를 누가 할까요? 그 사용자. 응? 시군구? 누굴까요? 사용자 아닌가? 사용자? 자기가 네. 하는 그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자. 이용자가 평가를 하면은 할머니들만 잘 구워 삶으면 돼요. 할머니들한테 요양원 같은 데서 할머니들 맛있는 거 많이 주면은 이 평가가 잘 보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 하고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평가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자치단체가 크게 두 개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를 시도라고 하는 거고요.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런데 자 보면 복지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평가권자예요. 시군구청장은 평가권자가 아니야. 시군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시설에 신고를 받아주고, 그러니까 설립을 하게 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입니다. 시군구는.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는 누가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평가를 하는데 이분들 뒤따 바쁘잖아. 그래서 이 법에 보면 평가를 위탁할 수 있게 해놨어요. 평가를. 그래서 이 평가 업무를 누가 받아서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3년마다.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출제가 됐어요. 2022년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 다시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복지부 장관하고 시도지사한테 위임받아서 평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평가를. 모든 사회복지는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알았죠? 평가 결과가 나쁘잖아요. 그럼 시설의 거주자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시설 거주자한테 전부 퇴소 명령을 내려서 이분들 딴 데로 다 가게 해산시켜요. 그 다음에 시설에 주는 보조금을 끊어놓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평가제가 도입이 언제 돼서 97년도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제1기 평가가 언제 있었을까요? 첫 번째 평가. 그래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98년에 있었을 것 같잖아. 느낌이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제1기 평가 언제 했다고요? 99년에 했습니다. 99년.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알았습니까? 1기 평가, 사회복지시설 1기 평가 99년에 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에서 공부하셨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97년에. 그래서 1급 시험 제도가 97년에 도입돼서 제1회 시험 언제 봤다고? 2003년. 얘 맨날 실천론에서 시험 문제가 나요. 실천론. 왜 실천론에서 나오냐면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가 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만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저기 복지관 같은 데서 자원봉사자가 막 도시락 배달하고 다니죠. 그런 건 사회복지 실천이 아니야. 왜? 실천은 지식과 기술과 가치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만 실천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에 관한 얘기가 실천론에서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요거 97년도 세 가지 사건 꼭 기억해놔야 된다. 첫 번째가 시설 설치가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우후죽순 막 생길 거라서 평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복지는 몇 년마다? 3년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시도지사한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분들 뒤따 바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1급 시험 제도가 도입돼서 1회 시험 언제 봤다고요? 2003년도.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맨날 출제가 되죠. 이거 지워도 돼요? 네. 예. 2003년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인데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을 강조하거든요. 그 지방분권에 근거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적인 복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다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자, 명칭 좀 볼까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얘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자,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자치단체니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자가 시도, 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수립해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연역을 살펴보면 이게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었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연도를 기억해야 돼요. 3, 5, 7, 27이 14. 다시 3, 5, 7, 14. 연도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3이 뭐냐면 자,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져요. 뭐가 됐다고요? 의무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잘 보십시오. 법정계획이라는 게 뭐죠? 법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하는 법정계획인데, 자, 우리 시험에 이게 너무 잘 나옵니다. 법정계획 중에 유일하게 4년짜리, 즉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은 얘밖에 없어요. 얘는 몇 년마다 수립해요? 4년마다. 왜 4년마다 수립하게 해놨을까요? 대통령은 우리 5년마다 뽑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거기 맞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오잖아요. 모든 계획들, 법 계획들 중에서 이제 공부할 테지만 우리 핵심 요약식 맨 뒤에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계획의 법정계획 주기가 3년. 그거 하나, 3년짜리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4년짜리가 얘 하나. 나머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계획은 몇 년마다? 무조건 5년마다. 그렇게 문제 풀면 돼요. 법제론에 계획 주기 묻는 문제 정말 잘 나오거든요. 우리 핵심 요약집 맨 뒤에 한 번만 펴보실래요? 아까 전에 봤더니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자기 책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냥 책이 일종의 라면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자, 거기 보면 책에 계획의 주기 나와 있죠. 법정계획 주기. 그렇죠? 신고제 다 나와 있는데 법정계획 주기 보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기인데 시험에 억수로 많이 잘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시험에 법제론에서 주기 문제, 법정계획 주기 묻는 거 나오면은 기초생활보장계획 몇 년마다? 3년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유일하게 몇 년? 4년. 나머지 계획은 그냥 무조건 생각지도 하지, 뭐 외울 생각하지 마요. 그냥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알았죠? 또 이제 법제론에서 실태조사가 잘 나오거든요. 실태조사 주기. 몇 년마다 실태조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 3년이야. 3년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실태조사만 5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너무 쉽죠?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워야죠. 예, 외워야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았나요? 자, 다시 이쪽 보시면 우리 지금 법 더 알기라고 핵심 요약집 뒤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문제가 10개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십시오. 10개 나옵니다. 싹 정리해놨어요. 오예? 오예라고요? 오예. 자, 그래서 자, 35714인데 여기서 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처음으로 2003년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켰습니다. 3년도에. 시험에 다음 지역사회 복지계획 언제 의무화됐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두 번째, 2005년도에 의무화됐으니까 수립을 해야 되겠죠. 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됐어요.
수립됐어요. 그다음에 그럼 수립한 거 갖고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시행해야 되겠죠. 2007년도에 시행한 거예요. 시행. 이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송파세모녀 자살 사건 등장한 다음에 어떤 법 제정됐다 그랬죠? 기초생활보장법 말고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렇죠. 사회보장급여이용자목수 앞으로 그거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줄여서 이 법제처에서 긴 법명은 약칭을 쓰게 돼 있어요. 약칭. 그 약칭이 사회보장급여법이에요. 그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얘가 이사를 가요. 언제? 2014년도에.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사 가요. 지역사회 무슨 계획? 보장계획. 이 법이 언제 시행됐다 그랬어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랬죠. 그래서 2015년 7월 1일부터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계획. 현재는 뭐예요? 지역사회 보장계획이에요. 여러분 35714 정리됐나요? 자, 현재 몇 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시행 중이냐? 5기. 몇 기? 5기. 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 시공구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이 공무원들이 내년에 뒤따 바빠요. 그거 수립해서 후년에 제6기가 시작돼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요 35714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네. 예. 난 걱정스러워. 계속 35714 이러고서 시험장에 가서도 35714 근데 문제 그게 뭐였지? 3번만 돼요. 예? 뭐라고요, 선생님? 예. 선생님 막상 막하예요, 지금 두 분이. 예. 지금 완전히 이 라인이 굉장히 고도로 뭔가 크나큰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라인으로 보여져요. 예. 짜장면, 주책바가지, 뭐 하여튼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마음에 들어요. 자, 35714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73년인데 여러분 공부량을 좀 줄어드릴게요. 얘는 죽어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패스. 뭐 했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조금만 더. 이거 아까 전에 복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뭐냐면 2017년도에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상급제도 없어져서 이게 2018년부터 시행됐고 사회복지사. 또 2018년도에 법 개정으로 2020년도서부터 전문 사회복지사인 세 가지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됐죠. 네. 자, 거기까지. 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 실천론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법제화 또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으로 법으로 사용한 것은 언제냐? 83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88하고 33한 사람들이에요. 88, 33. 예. 그래서 자, 73년도 볼게요. 요건 보지 마시고 국민복지연금법 했죠? 이건 법제론에서 연용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국민복지연금법 이게 베트남 전쟁 끝나고 지금 고속도로 뚫다 말고 경부고속도로 뚫다 말고서 그죠? 돈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 국민복지연금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석유파동이 터지면서 시행을 못했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은 언제? 80? 자,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법제론에서는 재정연도를 묻고 항상 그래요. 정책론에서는 시행연도를 물어요. 정책론에서. 얘는 재정연도와 시행연도를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 자, 여기 보면 국민연금제도 주요 연역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됐지만 당시 석유파동으로 시행하지 못했고 자, 그래서 국민연금법이 86년도에 제정되면서 국민복지연금법 폐지됐고 자, 농어촌 지역 확대가 언제 일어나요? 95년이라는 거.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정책론에서 건강보험이 먼저 시작했어요? 농어촌 확대를 아니면 국민연금이 먼저 했어요? 건강보험이 먼저죠. 건강보험이 언제? 건강보험이 언제? 우리 정확히
1시간 12분 13초 전에 공부했는데요. 예. 예. 근강보험이 언제 했죠? 참 놀라운 사실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디죠? 지금 근강보험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88. 무슨 8899 진짜. 야, 미치겠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의료보험 먼저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75년도 볼게요. 얘는 딴 거 볼 필요는 없는데 요거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봐요. 여기 2011년도에 입양특례법. 다시 2011년도에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입양을 하려면 여러분 연도 좀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이슈라서 그래요. 2011년도에 내 자식 하나, 남의 자식 하나. 알았죠? 2011년도에 뭐가 또 하나 있었었는데? 앞에서 배웠는데 2011년도에 사회보험 통합징수제. 너무 판타스틱한 거는 그걸 보면서 이래. 어머, 이런 게 있었어? 야 정말. 예. 우리 자칫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여러분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대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양원에 가시고 기저귀도 차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입양특례법 2011년도에 제정됐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작.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돼요. 이게 옆에 써놓을까요? 2025년부터 올해부터 시행됐어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명칭이 고아 수출국.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 입양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국가 입양 제도. 그래서 원칙적으로 입양은 국내 입양. 그리고 입양을 기존에는 입양 기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내 입양 기관, 입양특례법에서는 국내 입양, 국외 입양 두 개를 규정해 놨는데 국내 입양 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고 국외 입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게 했었어요. 그때 이 국외 입양 기관이 우리나라 두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홀트 들어보셨죠? 거기하고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민간들이 입양을 하는 거야. 입양 사업의 주체가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양 사업의 주체가 되면 어떤 민간 기관이에요? 걔네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렇죠. 뭔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입양을 애들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수수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양부모한테 돈을 받게 돼 있어요. 보통 해외로 보내면 한 3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쁜 별명이 고아 수출국이었단 말이에요. 고아 수출국. 이해됐죠? 그걸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입양을 누가 책임지냐? 자, 입양특례법의 내용 조금만 정리하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져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가 되고 입양의 실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다시 뭐라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의 실무를 맡게 해놓고 원칙적으로 국내 입양. 근데 국내 입양이 해다 안 되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그런 애들에 한해서만 국외 입양.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네. 그게 바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자, 우리 핵심 요약집의 법제론에 그 제정되어진 법률이 있어요. 꼭 좀 한번 봐주셔야 돼. 이게 우리나라 지금 큰 이슈거든요. 알았죠?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7년도에 요거 좀 봅시다. 의료보호법. 무슨 법? 의료보호법. 77년도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앞에서 배웠어요. 예, 77년도에. 예.
예? 맞아요. 의료보험 강제 가입을 한 거예요.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이죠. 국가가 자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의료보장 체계를 두 가지로 구축을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회 보험을 통한 의료 보장하고 공공 부조를 통한 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때 이 사회 보험은 이제 1963년도 의료보험법 제정됐고 그러다 9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 사회 보험 방식인데 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위한 의료 부조 정책, 그게 이제 공공 부조로 의료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법이 77년도에 의료보호법이에요. 이런 의료보호법이 왜 제정됐냐면 우리나라가 77년도서부터 의료보험을 강제 가입시켜 버렸잖아요.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하려고. 알겠죠? 그래서 강제 가입을 시키면서 그럼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의료 보장 혜택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돈 내지 못하는, 즉 보험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적 의료 부조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해에 같이 어떻게 의료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져요. 얘는 공공 부조 제도예요. 의료 보호법. 알았죠? 이것이 자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고 2000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듬해인 2001년도에 지금의 의료급여법이 돼요. 자, 다시 의료보호법이 뭘로 됐다고요? 의료급여법 됐다는 거 2001년에 죄송합니다. 2001년. 자, 그다음에 얘는 몰라도 되고 자, 얘는 좀 봐야 돼. 요거 자, 보시면 80년도 광주 민주화운동 터졌을 때 이 박정희 정부에서 이 복지 정책을 대단히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뭘 하냐면 공동모금 들어보셨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금품을 모집하는 지역사회 자체의 상부상조 제도를 공동모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전적으로 딱 얘기 드렸죠. 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금품을 모집하는 지역사회 내의 상부상조 제도를 공동모금이라고 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라고 하는 공동모금법의 시초를 만들었어요. 80년에 이 전두환 정권 때. 그런데 이때 무슨 공동모금을 하겠어? 나라도 어지럽고 그다음에 잘 살지도 못했어요 이때. 자 그래서 본격적인 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97년도. 요거 지워도 되죠? 97년도에 잘 보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돼요. 다시 시작.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97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99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이 돼요. 회자가 붙었어. 2년 만에. 법이 98년도 시행이 됐는데 공동모금법이 그러니까 1년 만에 급하게 법을 고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법을 고쳤을까? 자, 이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졌을 당시에 공동모금법이 제정됐었을 때 무슨 방식을 채택했냐면 시도호 지회 있잖아요. 공동모금에는 지회 당시엔 16개 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세종시 생겨서 17개잖아요. 아, 그것도 모르고 대한민국 예. 16개 시도에다가 공동모금회를 만들고 걔네들을 독립법인화 시켰어요. 독립법인. 시도지회를 뭘로 만들었다고? 이게 시험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시도지회를 뭐 했다고? 독립법인화 시켜서. 문제가 뭘까요? 자,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 공동모금회는 그 4가지 사업을 하고 4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금회 차원에서 분과위원회라는 걸 4개를 두고 있어요. 그 4가지 사업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모금을 잘할까 계획해야 되죠. 그걸 기획사업이라 그래요. 무슨 사업? 기획. 그래서 공동모금회 가면 기획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모금을 잘할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많이 알려야 돼요. 홍보. 사람들한테 홍보분과위원회가 있어요. 홍보. 자, 그다음에 메인이 뭐냐? 모금분과위원회. 그다음 배분. 모금한 걸 나눠줘야 되죠? 자, 공동모금회의 주 사업이 네 가지야. 그게 뭐라고? 기획, 홍보, 모금, 배분. 분과위원회도 네 개. 기획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모금분과위원회, 배분분과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독립법인화 시켰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모금하고 자체적으로 배분하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 비리? 세상을 너무 세상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짜장면 선생님. 자, 예? 평등하지 않은 편차? 맞아요. 편차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각 지역별로 이 소득 편차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자면 서울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울하고 그다음에 저기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못 산다고 해서 죄송한데 소득이 제일 적은 동네가 경상북도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래요. 뭐냐면 서울은 모금하고 배분을 하는데 모금 액수는 많은데 지출을 배분을 안 해도 될 상황에 놓여졌고 반면에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는요. 모금이 안 돼요. 모금이. 그런데 필요한 데는 많은 거야 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서울은 쌓아놓고 다른 동네에서는 모금을 못하니까. 그래갖고 급하게 바꾼 거예요. 급하게 바꿔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만들면서 중앙에 있죠. 중앙에. 공동모금회 중앙회가 저 서울 광화문에 있거든요. 거기 조선일보 빌딩에 그 사랑의 열매 빌딩이에요. 그게. 거기 붙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그 중앙회 다시 중앙회만 법인화시키고 나머지 지회는 법인 소속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냐면 각 시도에서 모금한 걸 갖고 어떻게 중앙회가 다 받아들여서 중앙회 차원에서 뿜빠이 나눠주는 체제로 바꾼 거예요.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시도 지회를 독립법인화 시켰던 것이 99년도에 공동모금회법이 되면서 중앙회만 법인이 됐고 지회는 법인 소속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모금회법. 자,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동모금법인지 모금회법인지 빨리 봐야 돼요. 정말 짜증나죠? 무슨 시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눈이 잘 안 보이는 우리들은요. 그렇죠. 자칫하면 회자를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요새 노안이 심하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노안이 심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린 거의 신봉사 되기 직전인데 자꾸 이런 걸 시험제를 내요.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을. 자, 정리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계속 봅시다. 자, 공동모금회법, 공동모금법 정리해 두시고 81년도 와우. 노인복지법. 우리 배우죠. 심신장애자 복지법 81년도 제정됐다가 81, 89. 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 됐다고 했고 이때 뭐가 또 하나 제정됐다 그랬었어요. 아동복리법 61년도 제정됐던 아동복리법이 81년도에 아동복지법 됐다 그랬죠. 정리해 두시고 자 86년도 최저임금법이 정책론에서 한 2번 나왔어요. 86년도 우리 국민연금법도 86년도 제정돼서 88년도 시행됐다 그랬잖아요. 최저임금법도 86년도 제정돼서 88년도 시행됐어요. 우리 작년 시험에서 정책론에서 최저임금법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집 꼭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얘 87년도 안 보고 가셔도 됩니다. 패스. 자, 얘도 패스. 자, 요거 좀 보십시오. 얜 요거만 기억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자, 우리 2007년도에 법이 억수로 많이 제정됩니다. 요거 지울게요.
2007년도에 제정된 법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저 잠깐 볼게요. 내가 회사에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면접 줄이 긴 거야. 그래서 못 기다리겠어. 밖에 봤더니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공을 차고 있네. 아이씨, 면접 대기 기간에 밖에 나가서 공 차고 와야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라는 거야. 공 차고 왔더니 면접이 끝났어. 미친놈이죠. 자, 잘 보세요. 공 차고 왔더니 07년도. 다시 공 차고 왔더니 07년도 기업에서 한 장로를 벌써 채용했다. 이건 차별이다. 자,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다시 한번. 07년도. 공 차고 왔더니 몇 년도요? 공 차고 왔더니 07년도 기업에서 한 장로를 벌써 채용했다. 이건 차별이다. 자, 잘 보세요.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돼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여러분, 사회적 기업 무슨 법?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건 아시죠? 지역사회 복지론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사회적 경제. 그 사회적 경제 주체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 네 가지. 네 가지. 다시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알겠죠? 그 지역사회 복지론에 얘는 반드시 출제돼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요. 그때 이 사회적 기업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배웠어요, 이번 학기에. 이번에 배우셨구나. 그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설립하죠? 사회적 기업 어떻게 설립해요? 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예, 이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제예요. 인증제.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뭘 받아서? 인증해서 설립하는 거예요. 인증. 이야, 공부 잘하셨네요.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야, 진짜. 예, 선생님 일로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요 줄로 다 모아놓게. 이런 관계들이구나. 예, 예. 자, 아니 그냥 다 한 자리에 모아두고 싶어서. 예. 자, 여러분 사회적 기업 육성법 뭔지 아시겠죠? 이게 2007년도 제정됐어요. 자, 두 번째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죄송합니다. 죄송. 아니야. 맞아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그다음에 기초 노령연금법. 다시 기초 노령연금법. 여러분, 기초 노령연금법은 몇 년도 제정? 2007년도에 제정됐는데 이게 27이 14년도에 노령자 띠버리고 기초연금법이 돼요. 재작년 시험 문제죠. 기초 노령연금법이 무슨 법이 돼서 기초연금법 된 거예요. 2007년도 기초 노령연금법이 2014년도에 뭐가 됐다고요? 기초연금법. 현재는 무슨 법이에요? 기초연금법. 알겠죠? 자, 벌써 채용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차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2007년도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다시 공차하고 왔더니 기업에서 한 장로를 벌써 채용했다. 이건 차별이다. 다시 한번 사회적 기업 육성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았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그래서 앞에 요건 몰라도 돼요. 요 연도만 기억하십시오. 공차하고 왔더니만. 자, 얘는 몰라도 돼요. 자, 91년도입니다. 91년도.
얘는 요거만 기억합시다.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 어린이집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이죠. 예, 지금은 이게 사실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부로 업무 이관이 됐어요. 보건복지부였다가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유보통합 정책을 피죠. 그래서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패스. 얘도 보지 마시고. 자, 93년도에 고용 보험법이 제정됐다. 일자리 구하 3 93년도 됐죠? 자, 그다음 95년도예요. 95년도. 95년도에 우리나라가 자 육상 선수 출신이 사회보장에 관한 일을 하다 기억하시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자 사회복지 관련된 기본법이었었는데 제정해 놓고 시행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돼 이 해는 꼭 기억해야 된다. 95년.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법제론에서 무조건 세 문제. 그냥 이렇게 사회보장 기본법 세 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세 문제, 사회보장급여법 두 문제. 만일에 법제론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시험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세 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급여법에서 두 문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세 문제. 이건 정해져 있어요. 6개, 8개가 이 세 법에서 나와요. 세 법이 조문이 많지도 않아요. 몇 개 안 돼. 알겠죠? 플러스 사회복지 법제 개관 쪽에서 한 5문제 돼요. 난 진짜 법을 못하겠다 정말. 그럼 요거 플러스 사회보험법하고 공공부조법만 하면 돼요. 사회서비스법을 하지 말란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죠? 예, 볼 건 보시되 공부를 여기에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법에다가. 알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63년도 제정됐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됐고 자, 정신보건법이 제정돼요. 정신보건법. 95년도에. 정신보건법. 그 정신보건법 95년도 제정됐는데 이게 2016년에 몇 년도에? 16년. 이제 이름 길게 짓기 내기를 하는 거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작.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몇 년도? 2016년에. 재작년부터 법제론에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보시고 여성 발전 안 봐도 된다. 이건 패스. 자, 여기서는 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99년도에 자 999호는 국민의 기초건강에 안 좋다 그랬죠. 99년도 제정된 법은 두 개만 알면 돼요. 뭡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우리 요게 어저께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2014년도 12월 30일 날 법이 제정돼서 2015년도 7월 1일부터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때문에 상대적 빈곤 개념이 반영되어진 기준 중위소득을 갖고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예, 그거예요. 그거 설명이니까 넘어가고 요건 보지 마십시오.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자, 얘도 보지 마세요. 얘도 보지 마세요. 얘도 보지 마세요. 얘는 봐야 돼요. 2005년도는 봐야 된다. 다시 2005년도. 2005년도에 법이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어요. 자, 제 친구 이름이 있는데 걔가 205예요. 205. 이 시구 이름이 05입니다.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시작.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205. 205라 그랬더니 205년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205는 몇 년이에요? 2005년이죠. 저가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법. 다시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법. 자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여러분, 요거 좀 볼게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은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거겠지요? 이 법의 주무관청이 어딜까요? 자원봉사의 주무관청. 아니, 주무관청. 관청이 중앙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보건복지부가 할 것 같죠? 자원봉사는 행안부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주무관청이 어디라고요? 행정안전부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안전부. 오케이 말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대통령 친구분께서 행정안전부 장관 하셔서 자원봉사 많이 하셨죠, 그분이.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신데 어쨌든 자원봉사 알겠죠,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친구 따라 감옥 간다. 자,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 다시 무슨 법? 긴급복지. 다시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말 같지도 않지만 입에 붙여주면 돼요.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긴급복지지원법 몇 년도 제정? 2005년도 제정됐어요.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자, 2007년은요. 요거 했던 거예요. 요거 사회적 기업 육성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도에 기초연금법 됐다는 거 법제론에 맨날 나오고 노인장교양보험법이 어떻게 2007년도 4월에 제정돼서 2008년도 7월에 시행돼요. 예, 자, 한숨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행복해. 자, 우리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에 08다. 다문화 가족죠. 08다. 알았죠? 08다. 알았죠? 08다. 알았습니까? 아, 08다. 2008년은 너무 행복한 해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제정된 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 08다. 08다. 이거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장에 가서 공이 생각나. 그래, 팔다. 그다음부터 뭐지? 08다. 월드컵인가? 공 차고 왔더니 기업에서 한 장면을 벌써 채용했다. 08다. 예. 2008년도에 제정된 거 하나. 다문화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08다. 자, 08다. 08다. 예. 저도 나름대로 저도 가방끈이 있고요. 예. 학문을 했던 사람인데 예. 제가 이러고 다니는 걸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러고 다니는 걸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도 모르시고 아무도 몰라요. 제 스승님도 모르시고. 예. 그분들이 무슨 이제 공부하겠지만 오늘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좀 이따 합시다. 하여튼 엄청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자 됐고 얘는 패스 2009년도 패스한 건 안 나온다. 장애인연금법 2010년도에 공공부조법인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요. 장애인연금법 자 봐봐요.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이 장애가 생겼네. 내 010 휴대폰이 내 010 휴대폰이 장애가 생겼어요. 2010 장애인연금법 몇 년도 제정? 2010. 내 010 휴대폰이 장애가 생겼어요. 어떡하냐 이게. 어떡하죠? 010 휴대폰이 뭐가 생겼다고요? 전 계속 걱정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휴대폰 떨어뜨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걸 떨어뜨렸었지 그때? 그러면서 나는 아직 휴대폰이 011인데. 예. 나는 포스코에서 했던 아직도 017인데. 2017년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010 휴대폰 장애가 생겼다. 알았죠? 네, 장애가 생겼다.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다 패스. 안 보셔도 돼요. 2012년이 중요해요. 2012년. 여러분, 2012년을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 영화 중에 2012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마야인들의 저 남미 옛날 그 마야인들의 달력에 2012년 이후로 달력 날짜가 없대요. 그래서 2012년을 세계 종말해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12년이 세계가 종말된다고 2012년도. 그래서 영화도 하나 만들어졌던 게 2012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12년도 세상이 종말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협동하면 살 수 있다. 뭘 갖고? 희망 가지고. 희망. 자, 2012년도에 뭐가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희망복지지원단.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희망복지지원단. 이게 전달체계예요. 공공전달체계. 시군구 단위로 설치해요. 얘는 무슨 단위로? 그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 우리 선생님 저기 사회적 경제 공부하셨다 그랬죠? 예, 그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 협동조합의 종류가 뭐하고 뭐가 있죠?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냥 협동조합이 있어요. 둘의 차이점 뭐죠?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해요? 5인 이상의. 맞아요. 5인 이상의 뭐가? 발기인. 5 이상의 발기인이 뭐 하는 거죠? 창립총회를 해서 정관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해요? 신고. 누구한테? 시에. 어떻게 만점 맞으셨어요? 예. 그때 공부하고 까먹는 거구나. 내 머릿속엔 지우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유한 락스가 들어있어요. 아주 새하얘죠. 예. 유한 락스 맞죠? 예. 예. 락스예요, 락스. 예. 하얘집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법인이에요, 형태가. 법인이고 얘는 설립 방식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5명,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열고 그때 정관을 정하는 거예요. 정관을. 법인은 정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지? 시도지사한테.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서 설립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얘는 비영리법인이에요. 배우셨죠? 비영리법인이고 얘는 누구한테 뭐해서 설립하죠? 뭐해서 설립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기획재정부가 없어졌어요. 참 내년부터 없어져요. 기획재정부 장관 없어집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다시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뭐 한다고요? 인가받아 설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획예산처로 바뀌었어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우리 모피아라고 해갖고 기획재정부가 기획과 재정관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별로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아예 두 조각을 내버렸죠. 그래서 요거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은 우리 안 보셔도 돼요. 희망복지지원단이 2012년도 만들어졌다는 거고 2012년도에 있었던 주요 사건 하나 또 뭐 배웠죠? 포괄수가제.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포괄수가제. 자, 얘는 아예 안 보셔도 돼. 얘도 아예 안 보셔도 돼. 2015년도. 공부량을 줄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보십시다. 여기서는 아동수당법 2018년도. 아동수당법 뭐라고? 2018년도.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기 볼게요. 요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 보면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년 제정돼서 이게 2025년부터 시행됐어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게 지금 너무나 이슈야. 이게 사실은요 네덜란드 헤이그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각 국가들이 모여서 헤이그 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 헤이그 협약의 핵심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키우자. 유럽은 아동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유럽의 동부권에 많아요. 동부권, 루마니아, 뭐 그다음에 저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 있죠. 거기서들 서유럽으로 수출하는 거야, 애들을.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 협약에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수출하지 않겠다, 애들. 우리 애들은 우리가 키우겠다. 그게 바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 2023년도 제정돼서 2025년부터 시행 됐다. 보시고. 요거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죠? 요게 바로 뭐죠? 따라해 볼까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거야. 지역사회 보호 들어보셨죠? 지역사회 보호가 뭐죠? 탈시설은 뭐예요? 예? 웅성웅성. 얘기. 우리 요거 잘 얘기 좀 쫓아와 주세요. 자, 얘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꼭 나오는데 1959년 연도 기억해야 돼요. 1959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정상화 이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정상화 이념 학교에서 배우셨죠? 정상화 이념. 정상화 이념이 뭐예요? 영어로 normalization이라고 해요. normalization. 정상화 이념이 뭐죠? 이게 1959년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법의 이름이 정신지체인법이에요. 다시 무슨 법이요? 정신지체인법. 이 정신지체인법에서 이 정상화 이념이라는 게 처음 생겨나요. 정상화 이념 안 배우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 아, 락스. 이 유럽은요, 유럽하고 미국에서는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 들어봤나요? 우생학? 네. 우생학이 뭐죠? 학교에서 배우셨죠? 우생학. 우생학이 뭐예요? 우린 참 놀라운 게 뭔가 듣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생이라는 말이 인간이 유전적으로 우성적 존재하고 열성적 존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열성적인 게 인종적으로 보면은 흑인, 뭐 아시아도 해당돼요. 이런 것들은 열등한 존재들이에요. 우생, 우등한 것들이 이제 백인, 눈 파랗고 머리 노랗고 이런 것들이죠. 금발. 이런 것들이 우성적인 존재들이야. 그래서 그 우성적인 유전적 요인을 찾는 학문 체계가 발달을 하면서 인간을 열등, 우등으로 이렇게 갈랐어요. 갈리면서 이게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등한 인간들, 그 대표 중에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 중에서도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인이 아니고 선천적 장애인들. 그게 뭘까? 발달장애. 우리 좀 이따 장애인 종류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 그렇죠. 정신지체가 아니고 지금 지적장애. 2007년부터 지적장애. 자,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은 이것들이 나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또 유전적으로 그런 후손들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람들은 시설에다 가둬둬야 된다. 수용. 시설에다 가둬두고 그냥 뭐 결혼도 안 하고 사회생활도 안 하게 하고 그냥 그러고 밥이나 먹고 살다가 이렇게 생을 마치게 하는 걸 그걸 복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자 당시 정신지체 지금은 정신지체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지적장애라 그래요. 주로 이제 다운증후군 친구들. 이 다운증후군 친구들의 엄마들이 이 덴마크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 수용시설에 넣어놨는데 슬로건이 있어. 우리 아이들을 우리 품으로.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라고 하면서 정상화 이념이라는 걸 제시해요. 그 정상화 이념이 뭐냐면 장애인은 모든 부분이 장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만 메워주면 얘는 알아서 밥도 먹고 하는 거야. 그 부분만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서 메워주면 얘는 지역사회에서 자신들만의 정상적 발달 과정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화 이념이에요. 이해됐나요? 이 정상화 이념을 통해서 이건 아예 연도도 나왔고 나라도 나왔었어 시험 문제. 1959년 덴마크에서 정상화 이념이 정신지체인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정상화 이념으로 인해서 탈시설화가 이루어져요. 탈시설화. 그럼 탈시설화가 뭐죠? 생활실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수용실에서 끄집어내는 거. 그러면 탈시설하는 게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탈시설하는 게 그런 생활시설을 없애버리는 건가요? 그걸 무시설주의라고 하는데 무시설주의가 아니야. 왜 그렇지? 시설에서 나와도 갈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어? 거기서 살아? 그냥? 예. 그걸 가정과 같은 여건.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룹홈이에요. 그룹홈. 그룹홈이 탈시설화 경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시설에서 나와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호해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룹홈을 우리나라에서 법명칭으로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아동도 아동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아동복지시설 중에. 장애인도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이해됐나요? 공동생활가정 그 그룹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등장을 했고 그럼 탈시설화 됐어. 그 그룹홈이 이건 무시설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탈시설화는. 시설을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놓고 얘네들이 나오면은 이제부터는 누가 얘네들을 돌보냐면 지역사회가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 그걸 바로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보호하겠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 장애인들 자원봉사를 해갖고 얘가 뭐 예를 들어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그럼 지역사회에 누가 나와서 얘를 공부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 후원금도 주고 얘 데리고서 같이 마켓도 가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 보호예요. 이 지역사회 보호를 하면서 자 지역사회 보호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장애인들이 그걸 재가복지를 하래요. 그 시험 문제 지역사회 보호는 기본적으로 재가복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집에 있어요? 있을 때 집 같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죠. 사회복사가 집에 있으면 실업자예요, 그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복지를 하는 거고 이 제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우리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 관리가 뭐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가. 시험에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냐 실천론에서 사례 관리는 지역사회 보호를 한다. 사례 관리는 지역사회 보호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맞아, 틀려요? 사례 관리가 뭐예요? 사례 관리? 먹다가 목에 탁 걸면 이럴 때 등을 탁탁 두드럽게 주는 게 그 사례 관리죠. 지속적으로 서비스 해야 돼. 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은 기본적으로 의료 분야,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 벤치마킹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례 관리라는 말은 자 이런 겁니다. 의사들은요 치료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들이 있냐면 한 번 수술하거나 약을 먹여갖고 치료되는 단회기성 또는 일회성 개입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있는데 만성적 당뇨 고혈압 이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우리 클라이언트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예를 들어 노인이 장애인 정신장애인이죠. 정신장애인 치료가 돼요? 얘는 계속해서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례 관리는 대상을 놓고 구분한 거예요.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개입할 것인가. 사례 관리의 대상은
만성적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만성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어떤 특정 개입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얘는 꾸준히 없이 개입해 줘야 돼. 관리. 그게 사례 관리예요. 치료가 아니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는 만성적인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욕구가 점점 많아져요. 그 만성적, 복합적 또는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개입 방법을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보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델들은 단회기성. 이 모델들을 탁 적용하면 클라이언트 문제가 탁 해결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사례 관리는 그런 모델도 해결이 안 돼. 그 사례 관리의 주 대상이 누구냐면 정신질환자. 노인은 시간이 이게 뭐 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돈도 없어.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그다음에 옆에 친구도 없고 아내도 죽었고 다 지금 외롭고 힘들어. 이게 뭘 한 번 개입해 갖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외로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성적, 복합적이야. 그 사례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노인 또는 아동들. 아동이 18살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거든요. 빈곤 아동들. 그게 사례 관리예요. 사례 관리. 그 사례 관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입을 어떻게 하는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 그걸 지속성 또는 연속성, 사례 관리의 기본 원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을 갖고 사례 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 만성적,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같이 실시하죠. 직접적 개입이 뭐예요? 직접 물품 주는. 간접적 개입은 간접적으로 주는 거. 예. 여러분 직접적 개입은 직접 주는 거고요. 간접적 개입은 간접적.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생태체계적 관점이 기본 시각이라 그랬잖아요. 환경 속 인간, 응? 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뭘까? 상담. 이걸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개입해요. 환경에. 클라이언트 환경에 개입해서 환경으로 하여금 환경이 지지체계가 되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무식해요. 그래서 아니야.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 똑똑한 선생님이 이 사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한테 내가 가고 선생님 이 사람 가르쳐 주세요. 가서 제발 너무 무식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저 사회적 경제 만점 맞은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환경에 개입하면 이 환경이 여기를 도와주죠. 지지체계가 돼주는. 이걸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듀얼 포커스, 이중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두 군데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접적 개입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구분하는 기준이 대면 접촉 여부에 따라. 뭐에 따라? 대면 접촉.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가 얼굴을 맞대고 서비스 제공하는 걸 직접적 개입.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환경에 개입해서 환경으로 하여금 지지체계가 되게 만드는 것을 무슨 개입? 간접적 개입. 사례 관리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같이 실시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직접적 개입은 직접 주는 거고 간접 개입은 간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알겠죠? 사례 관리는 대상으로 구분한 거예요. 대상. 만성적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개입하는 겁니다. 한 번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례 관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세트야.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 사례 관리는 지역사회 보호를 추구한다. 사례 관리는 탈시설화로 인해서 등장하였다. 사례 관리는 정상화 이념에 기반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 재미있습니다. 진짜. 예, 잠깐 쉬었다. 고맙습니다.